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왜 사랑입니까 다시? 이거는 일종의 그 반성문 같은 겁니다. 반성문. 제가 그동안 울렸던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갑자기 왜 간증을 아니 그리고 울렸다는 것까지 이야기했는데 많은 여성이라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좀 몇 명의 여성들에 대한 그 참네. 갑자기 왜 고해성사를 하시고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내게만 보이는 남자의 작가 영화평론가 최강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 외로움이 준비되어 있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상대와의 정서적 교감을 나눌 준비입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외로움의 충족수단을 넘어 목적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이 동물과의 사랑과 다른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설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책의 에필로그 부분은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또 그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내게만 보이는 남자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자, 사랑을 믿지 않는 시대에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선 한 작가. 과거에는 영화평론가, 물론 지금도 영화평론가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소설가라는 새로운 직함을 하나 더 얹은 최광희 씨와 함께 오늘 내게만 보이는 남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건방을 떨어요? 아니 흉내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근데 MC 톤이고요. 예. 게스트 톤으로 좀 해주세요. 저도 뭐 어디 방송 나가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네. 어디 힘드셨죠? 매일 멋있는데 뭐 쌈스럽게. 어찌됐건 이번에 영화평론가라는 이제 자신의 본업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직업 하나를 보태셨어요. 바로 이 내게만 보이는 남자라는 소설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최강희 씨의 활약상에 요새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지상파 TV라든지 또 팟캐스트 부동의 1위죠.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가장 중요한 이제 고정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책의 이제 그 띠지에는 배우 유지태와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할 것이고 웹툰 제작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영화 됩니까 이 책?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 그 시간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시나리오 공동 집필이라고 돼 있는데 집필할 예정이 아니라 이미 공동 집필했습니다. 네, 했는데 엎어졌어요 영화가. 아니 근데 왜 그걸 안 썼어요? 여기 공동 집필하였으나 영화는 엎어짐이라고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 문구에다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유지태와 시나리오를 공동 집필하였으나 투자가 불발돼 엎어짐. 까지도 쓸 수 없잖아요. 구차하니까. 그걸 생략하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투트랙 전략으로 나간 거죠. 야, 이 시나리오를 그냥 묵히기 좀 뭐하니까. 유지태 씨는 이제 웹툰 회사의 이사로 있어요. 그래서 유지태 씨는 웹툰으로 이걸 만들자. 그래서 이제 보여주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유지태 씨의 아마 속내는 그렇게 하면 다시 이 프로젝트가 부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유지태 씨가 이 작품을 이제 감독하고 싶다라는 이야기. 네, 본인이 연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시나리오를 써서 유지태 씨한테 줬고, 유지태 씨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나리오를 주면 감독이 이제 자기의 색깔에 맞춰서 바꾸거든요. 그걸 이제 감독 고라 그러는데 유지태 씨가 좀 바꿨어요. 바꿨는데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SF적인 색깔들을 많이 넣었어요. 뒷부분에. 워낙에 유지태 씨가 이제 그런 장르를 좋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CJ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저예산 상업 영화였기 때문에 최초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하겠다 자기들이. 그래서 됐는데 유지태 씨가 고친 걸 시나리오를 보고는 뭐 이거 너무 제작비가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SF로 가게 되면 제작비가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엎어진 거죠. 원래 트리트먼트였습니다. 네. 영화 트리트먼트를 이제 소설로 바꾼 겁니다. 아니 저는 뭐 사실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동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약간 폄하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약간 놀랐어요. 의외로 담백한 문장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훌륭한 문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약간 과장을 좀 하면 약간 부드러운 하루끼 같은. 하루끼. 네.
뭐 그건 뭐 영광스러운 비유죠. 제가 뭐 감히 무라카미 하루키에 어떻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라카미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하루키 쪽에서 무카라미 하루키인가? 뭐 하루키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 영화 이 그 소설을 보면서 어떤 이제 소설화 할 때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이 읽어 내려가면서 뭔가 이미지와 그림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즉각 떠오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그래도 좀 곱씹어볼 만한 그런 문장이나 대목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 자체의 쾌감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글만이 줄 수 있는 그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뭐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관이라든가 연애관이라든가 혹은 뭐 종교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변적으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자신의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생각을 여기다가 좀 정리해서 놓은 거죠. 두 가지 질문을 좀 핵심적으로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이 소설의 화자는 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작가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많은 작가들이 어떤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 때 어떤 화자를 선택할 때 사실은 동성을 선택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지. 네. 자신의 성이 아닌 말하자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인 다른 타성을 말하자면 이 주인공의 자리에 놓고 화자로서 사용하는 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왜 하필 여자 시점이냐? 그런데 제가 여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시점을 채택하는 거는 뭐 너무 일반적이고 상투적이니까 반대성을 채택함으로써 이 여성의 심리 속으로 좀 탐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갖고 싶었어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왜 사랑입니까 다시? 아니,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소설과 영화의 소재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또래 혹은 그 당사자의 현재에서 가장 어떤 흥미있어하는 것들을 사실은 세상에다가 써서 혹은 만들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사랑 이야기를 왜 썼을까? 내가 왜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그리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일종의 그 반성문 같은 겁니다. 반성문. 제가 그동안 울렸던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 갑자기 왜 간증을 아니 그리고 울렸다는 것까지 이야기했는데 많은 여성이라는 이야기까지는 제가 좀 몇 명의 여성들에 대한 참네. 갑자기 왜 고해성사를 하시고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뭐 좀 해피엔딩이 되는 사랑도 있지만 되게 사랑이 뭐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뭐 새드 엔딩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새드 엔딩이 됐을까? 왜 제대로 뭐 첫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을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야. 그렇죠. 이 소설을 쓰는 시점에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그 여성들, 그러니까 제가 울렸던 여성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좀 뭐 정말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하고 싶다, 용서를 좀 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반성문처럼 정말 이 정도 남자라면 여성들이 굉장히 마음을 흉금을 탁 터놓고 좋아하지 않을까? 사랑할 만한 그런 남자가 아닐까? 라는 캐릭터를 제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아이디얼한 그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게 내게만 보이는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많은 연애사 중에서 그 상대에게 어떤 미안했던 감정, 해주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그 하나로 이제 뭉쳐진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제가 되고 싶었던 남자예요.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몇몇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떠올렸던 어떤 장면이 있어요. 물론 뭐 스포일러긴 하겠습니다만 뭐 설명을 조금만 드려본다라면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바쁜 남편 사이에서 느끼는 어떤 공허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이 내게만 보이는 남자, 이 여자에게만 보이는 남자와 이제 친밀감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한 침대 안에서 그 세 명이 같이 눕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과거의 어떤 영화의 한 포스터 장면 같은 걸 떠올려 보면 그 빈집이라고 하는 영화의 어떤 그 포스터 장면을 네. 머릿속에 떠올리게 됐는데 네.
이 소설 원래 이제 영화 하려고 했던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향받았던 여러 영화라든지 또는 어떤 모태나 원형이라든지 또는 참고됐던 영화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워낙 너무나 많은 작품들한테 영감을 받기 때문에 뭐 특정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 장르 소설을 좀 좋아하거든요. 일단 미스터리. 예, 뭐 히가시노 게이고라든가 요코하마 히데오 같은 그 미스터리 작가들을 좋아하고 그 뭐 무라카미 하루키도 물론 대단히 좋아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 장르 소설의 작법이랄까요, 스토리텔링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문학 지형에 대한 그 저항감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르 소설보다는 순문학적 전통이 강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장르 문학은 문학으로 잘 취급도 안 하는 그런 경향도 그렇죠. 있잖아요. 뭐 제 소설도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주류 문학 지형에서 봤을 때는 정말 B급 저기 어디 뭐 편의점에 이렇게 매대에 올라갈 만한 그런 편의점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거기도 많은 작품들이 올라가 있는데 어디 저기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이렇게 꽂혀 있을 만한 왜 책 자판기 있잖아요. KTX 여기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올라갈 만한 뭐 그런 작품 취급을 안 당하는 것만으로도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는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런 그 순문학적 전통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문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감수성이 풍성해지는 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언어의 조탁을 통해서 우리 이 뭐랄까요 이 문학적 쾌감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제 그런 작가들을 제가 뭐라고 이제 한 게 아니라 좀 제가 편중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게 영화 평론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영화 제작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뭐 문학 작품을 원작 삼은 영화들이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딱히 어떤 그 원작 삼을 만한 문학 작품이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야 뭐 장윤정 작가나 그 김영하 작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장르적 스토리텔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영화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다른 소설들은 보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작가들의 이제 경향이 너무 그 사변적이고 뭐 내면으로 막 깊이 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읽은 소설 중에 또 특히 순문학들을 보면은 뭐 대체로 그 주인공들이 그 백수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현대성을 반영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좀 우리가 극복해서 문학 지형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영화가 원작으로 삼을 만한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의 쾌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학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그 문제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그 장르적 스토리텔링을 이제 추구를 한 거죠. 이 책의 표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에드워드 호퍼인가요? 네. 그렇죠. 나이트혹이라고 네.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 작품이죠. 이걸 이제 책의 전면에 썼는데 이거 로열티 지불하신 겁니까? 네, 지불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라. 에드워드 호퍼 재단이 있어요, 미국에.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거기는 호퍼 재단이 이제 호퍼 그림의 저작권을 관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책을 이제 우리가 이 표지를 쓰려고 하는데 이 그림의 일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 남자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쓰고 싶어서 그쪽에다가 컨택을 했는데 호퍼 재단은 호퍼 그림의 일부를 쓸 수 없게 해요. 쓰려면 다 쓰든지. 다 써야 돼요. 네,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잔머리를 굴렸죠. 그래서 이렇게 딱 펼쳤을 때 다 나오게끔. 멋있어요. 표지가.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나이트혹스라는 그림이 1941년에 그려졌는데 이 그림의 뭐랄까요, 그 주제의식에 더 가까운 파트는 바로 이 빈 부분입니다. 그렇죠. 뒷부분이죠. 예. 비어 있는 이 공허함에 대한 어떤 그렇죠. 마치 좌측에 있는 이 남자의 어떤 내면 상태를 이 공간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서 불안과 공허함이 이 공간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래도 사실은 이 부분도 사실 버리기는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3명이 앉아 있는 이 구도를 전면에 표지 앞면에 쓴 거는 이 내용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나의 완결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이제
지필하려고 했던 묘사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 세 명이 침대에 같이 눕는 거죠. 나도 그 장면이 같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약간 속으로 약간 흥분하면서 썼습니다. 그 대목에서. 어떻게 왜 흥분하신 거예요?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세 명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세 멋진 장면을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서 흥분이 된 거죠. 누워 있는 구도가. 그건 사실은 영화로 만약 찍는다면 그 시나리오에는 그런 지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각도는 부감이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부감이다. 부감을 위에서 내리 찍는 거. 예. 그렇게 그런 이제 각도와 앵글과 프레임을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약간 좀 아까 그런 거창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에로틱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정서를 가지고 썼고 또 뒤로 가면 노골적으로 에로틱해지죠. 사실 그 전 단계에 약간 암시 같은 그런 대목이어서 신경을 많이 썼죠. 이 버전에 대한 남자 버전이 생긴다라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가 생긴다면 소설의 구조가 좀 달라질까요? 사실 썼어요. 남자 이 앞부분이 이제 남자가 아닌 여자 주인공 화자니까 이제 남자 시점에 장르 소설을 하나 쓰자 해서 그것도 로맨스 똑같은 로맨스 소설인데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장르적인 면에서 이제 SF 미스터리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뇌과학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착시 혹은 뇌 기능의 어떤 조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보냈어요. 뒤에다 붙이라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안 붙이는 게 낫겠다고 연락이 와서 묻었습니다. 자, 앞서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책이 원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트리트먼트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이야기인데 미리 생각하셨던 뭐 주연 배우라든지 뭐 감독 같은 스태프들이 있으셨는지? 이 감독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나중에 유지태 씨가 자기가 연출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땡큐베리 마치 했죠. 너무 좋다. 근데 유지태 씨하고 사이 안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좋아졌죠. 역시 자본주의는 위대한 것 같아요. 어떤 계약이 성사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이미 캐스팅을 한번 했어요. 캐스팅을 유지태 씨가 이제 주로 친한 배우들을 대상으로 해서 캐스팅을 했는데 여자 주인공은 이제 일단 김효진 씨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고 남자 주인공은요. 저는 그냥 문득 그러니까 내게만 보이는 남자죠. 남편이 일본 아니라. 배우 가운데 카세리오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카세리오. 그 제가 쓰면서 연상한 이미지는 바로 카세리오였어요. 근데 카세리오 같은 그런 느낌의 남자 배우가 과연 한국에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동원 정도가 좀 유사하다. 저예산 아니었습니까? 저예산이에요. 저예산인데 김효진 씨와 강동원 씨. 그거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캐스팅 조합이겠죠. 근데 만약에 뭐 두 분이 뭐 해주신다고 한다면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거죠. 영화를 보는 것과 이제 책을 읽는 것은 좀 다를 텐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냥 어떤 문장의 숲속에서 막 헤매는 그럴 필요가 없는 책이거든요. 쭉쭉쭉 가볍게 그냥 이야기의 흐름에 딱 몸을 내맡기고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쭉 따라간다. 아마 저만의 희망은 아닐 거예요. 이 책을 아마 첫 번째 장을 딱 잡으시면 이제 놓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면 궁금하거든요. 이 남자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러니까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한번 잡으면. 그렇게 쭉 읽다 보면 이야기의 흥미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나올 때는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하나 품고 나오는 그렇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이제 가이드 삼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토록 겸손하지 않은 작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어찌됐건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소설이 끝나는 시점까지 한 번에 읽히는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먼저 읽어본 사람으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소설 쓰실 거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 독자들의 손에 잡히느냐가 이제 다음 작품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게 만약에 뭐 정말 1쇄 정도에서 끝난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스스로 넌 소설가로서의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 접어야죠. 아니 근데 그 판매량과 재능을 동일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현대 저는 사회에서 뭐 저주받은 걸작을 내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걸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지 후대에 인정받는. 아니 그러니까 후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첫 작품에서 항상 배가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작품 왜냐면 이제 새로 도전하는 분야였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두 번째 책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왜 이런 창작,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이 있죠. 예, 뭐 제가 이제 50대로 이제 갓 접어들었는데 이 50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어떤 창작의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 있을 때 뭐라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왜 주제 사람하고도 나이 들어서 작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뭐 눈먼자들의 도시. 네, 눈먼자들의 도시 같은 거 읽으면 뭐 무슨 구두점도 없고 막 쉼표도 없고 막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코행 메카시 같은 작가의 걸작도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어서 나왔죠. 그래서 그 대기만성형 작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갓 시작했지만 뭐 저라고 주제 사람하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비웃는 표정을 지금 안 해요. 너무 노골적으로 비웃는다. 아니 뭐 하루끼 주제 사람하고 뭐 코맹 메카시 막 나오니까. 네. 아니 뭐 그러니까 이 타고난 재능이란 건 언제 발현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뭐 세상에 대한 좀 예민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촉수를 세상과 컨택하는 나의 촉수를 좀 늘 민감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영화평론가 최강희 평론가의 첫 번째 소설 내게만 보이는 남자를 가지고 오늘 최강희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